영린이 정유라거든요. 정유라가 체포되는 순간 또 정유라가 구속된다면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그냥 무너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딸이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거기서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법무부를 통해서는 범죄인 인도, 긴급 구속 청구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부를 통해서는 덴마크 대사를 통해서 정유라 측과 접촉하도록. 네, 새해 벽두부터 특검팀의 이 종횡무진 맹활약으로 사이다 같은 좀 속 시원한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특검 수사 속보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차명진, 진성옥, 김상민 전 의원,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그리고 현경병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자연스럽게 활기차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 여론에 엄청 까이고, 그리고 특검팀의 날카로운 수사에 탈탈 털린 3명의 인간, 3명의 사람.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판넬을 좀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네, 돈도 실력이야. 나 있는 데가 제일 많은데. 네, 돈도 실력이야. 이거 그림 그려오셨잖아요. 돈도 실력이야 말하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요 전격 체포됐습니다. 뭐 네덜란드에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죠? 덴마크. 독일에 있을 거라는 정유라 왜 덴마크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또 어떻게 정보 받아서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원래 네덜란드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 뭐 어디 또 시골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 덴마크에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말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강아지와 말로 시작된 건데, 정유라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타고 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마 훈련을 포기했다면 모를까, 덴마크로 간 것은 그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굉장히 좋은 어쨌든 승마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갖다 안착해서 간 건데, 다만 정유라가 숨어 있으면 찾아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식당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체포되던 당시에 한 방송사 기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저 기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신병이 노출된 겁니다. 그 과정에 정유라가 체포되는 장면까지도 찍혔다는 거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교포들이나 기자들한테 그 자기의 위치를 들킨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어린 여성이 왜 이렇게 공적이 됐냐는 그겁니다. 아까 제목에 나왔지만 니네 엄마를,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촛불 시위를 당긴 그 어떤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본인은 섭섭할 때도 우리는 조금 안 됐다는 생각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촛불 시위를 갖다가 이끌어낸 사실은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유라 씨의 저희 분노 폭발은요 단순한 어떤 특권 반칙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방금 우리 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돈도 실력이야, 돈 없는 네 부모를 원망해, 이 얘기는 돈 없는 서민층 흑수저 청년 학도들에게 엄청난 그 절망감을 준과 동시에 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든 게 한 거예요. 근데 정유라 씨가 쓰는 돈이 그 부의 축적 과정이 정당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층의 불평등의 갈등의 수준을 넘어서 계급 갈등의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사회적 의미, 절차의 불공정성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나중에 대선 후보에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유라 씨의 저 말, 저 행동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독일에 있던 정유라가 왜 덴마크에서 붙잡혔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덴마크가 독일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도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독일 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많이 이제 좁혀오니까 그러니까 덴마크로 간 거죠. 그리고 또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이 그 유럽에 있어서 굉장히 승마 강국이에요. 그리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최순실 모녀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서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그 도시가 20만 명밖에 살지 않고 한인은 10명밖에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죠. 그리고 소환이 근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소환에 대해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네. 사람들이 지금 인터폴의 적색 수배 발령 여부가 궁금할 텐데 아직 그게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그걸 요청한 상황이지. 그리고 또 그 외 여권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다 무엇이 요구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있어져야지만이 이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그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쉽지 않을 구금이 것 같아. 만약에 풀어진다. 그럼 네.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쉽지 이제 않을 것 같아요. 요원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상태다. 내가 볼 때는 이 정유라가 이 덴마크에 가서도 요란을 떠는 것 같아. 지금 그 도시가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그 동양인이 딱 10명 사는 도시래잖아요. 소도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이거를 신고를 했다는데 불법 체류 혐의로 그 기자가 한국 기자였으면은 지금 어떤 방송이나 신문에서 요란을 벌써 저기 했겠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네가 그 특종 잡았다고. 그런데 한국 기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아니, 한국 덴마크 그래요? 덴마크 기자 한국 어디나 기자입니다. 한국 오늘 기자. 밤에 그래요? 방송한대요. 네, 뭐 JTBC 기자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라가 있을 만한 곳은 뻔한 곳이었어요. 덴마크 아니면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제 독일 중심이었는데 네. 거기서 또 덴마크에 가서도 유독 이렇게 보안을 막 유지하면서 승마장을 이렇게 여러 경호원들을 이제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세계일보가 최순실 씨 단독 인터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 수사대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거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인터뷰했다는데 옆에 있는 뭐 플러그 같은 걸 보니까 저 덴마크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걸 보면 이미 최순실은 덴마크를 장차 이제 그들이 피신할 장소로 이미 그 당시 선정해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덴마크를 중심으로 활동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네. 독일에서는 기억날지 모르지만 15마리 개가 강아지가 너무 불결하니까 주민들이 신고하고 해가지고 결국 독일에는 최순실 씨 일가가 오래 못 머물렀습니다. 그렇다 보면 덴마크에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니까 덴마크에 하나의 거점을 만들 수가 있었죠. 보니까 체포되는 화면을 보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꽤 큰 주택이기 때문에 네. 미리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자, 소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유라를 과연 구속시킬 수 있느냐?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유라가 단순하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부정 또 무슨 성적 학사 관리의 비리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최순실하고도 이어지는 뇌물죄 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유라가 독일에서 또 지금 덴마크에서 이렇게 이동 동선이 잡히고 또 결국은 긴급 체포까지 하게 된 게 말 때문인데 이 말들이 비싼 게 수십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을 구입하는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다 최순실 씨가 받아서 삼성에서 그냥 이렇게 준 넘겨받은 거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가 다 받아서 자기 딸한테 줬는데 이 딸까지도 과연 아니요.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아니요.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뇌물죄라는 게 본인이 직접 수수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유라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 수수는 최순실 씨가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삼성에서 코레스포츠로 쐈는데 돈을 네. 그 코레스포츠의 주주가 최순실 정유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잡아도 공동범- 현 전 의원의 범죄.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를 결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를 만들어서 구속을 시킬 의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유라의 소환을 통해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최순실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불 거냐 안 불 거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이화여대 입학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큰 영향 못 미칠 거예요. 예전에도 부정 입학했는데 부모들이나 관련자들은 구속이 됐는데 자식은 입학한 아니죠. 자식들은 입학하고 졸업까지 다 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이제 법망을 피하는 굉장히 문제 있는 네. 근데 내용들이 정유라는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이상해요. 거의 그 개 쇼핑에 그 아주 중독됐다는 정도로 그렇죠. 그 노승일 부장이 뭐 지금 여기저기서 하는데 인터넷 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이 모을 때 16마리까지 모아가지고 근데 그걸 또 사가지고 건사를 안 해요. 그 밑에 이제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최순실 씨 엄마한테 막 막말하고 네.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 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죠? 그게 아닌 게 이분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고영태 씨나 내가 오늘 꼭 노승일 괜히 내 씨. 정유라 씨 오늘 편을 아니 들어주는 거야. 정론에 따르면 사랑하는 것보다는 소유욕 같이 보이는 게 일단
강아지를 많이 삽니다. 그런데 방에다 풀어놔요. 그럼 열 몇 마리가 뛰어노는데 그게 이제 배설물이 쌓여 있는데 그 옆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본인이 즐기기만 하지 뒷감당 안 하는 스타일이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특검이 정유라 씨를 구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정유라 씨를 소환해서 구속을 영장을 치고 이런 과정에서 최순실 씨로 하여금 뭔가 내부자들이 돼버리는, 그죠? 최순실 씨가 모든 진실을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정유라 카드를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예? 정유라는 그럼 빼주겠다. 제발 그 대신 너는 불어라. 진실을 불어라.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 좀 해보죠. 제가 이 부분은 네. 그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순실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정유라가 여러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그 뇌물죄의 성립에서 네. 삼성과 연결고리가 바로 이 정유라입니다. 네. 특히 정유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송환이 돼가지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21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본인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압박이든 회유든 이런 부분들이 가해졌을 때에 진술을 쉽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유라가 알고 있는 본인이 그동안 했던 물건을 구입하고 말을 포함한 이런 과정에서 삼성 최순실 부분의 직접적인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유라 입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정유라가 뭘 알겠습니까? 바로 그건데요. 최순실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카드를 정유라를 어떻게 보면 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장시호 씨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장시호 씨도 지금 자기 아들인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뭐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다는데 그 자기의 자녀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뭐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 신경이 변화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자 장시호 씨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김종 전 차관, 무슨 삼성, 그러니까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삼성가의 오늘 일가입니다. 사위입니다. 네.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새벽 4시 37분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조사를 받느냐? 장시호 씨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유라도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 왔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할 확률이 많고 그렇다면 최순실 씨한테 압박을 가는 건데 다만 저는 이 정유라 씨의 구속 관건은 지금 유철균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설가 이인화 씨 지금 아마 구속 실질 심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구속된다면 근데 정유라의 그 영업 방해 행위를 도운 교수가 구속되면 정유라 씨도 뭐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저는 대리 시험이나 대리 출석이 한 명을 구속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유라 카드는 최순실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효용 있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사용될 겁니다. 그 이제 근래 이제 사례를 보면 우병우 씨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녀가 학교 가는 때 기말고사 안 봤을 네. 때 그거 따라가서 자녀의 신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출석을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유라가 구속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떤 법적 논쟁보다도 검찰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볼 때 정유라가 지금 최순실도 구속돼 있고 아이의 엄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린 애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 판단은 있지만 구속을 시켜도 여론이 받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분명히 정유라를 뭐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속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제 엄마인 이제 최순실이 갖고 있는 압박은 커질 거고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될 수 있다. 아니 우리 네. 근데 한 가족 그 대체적으로 보면 한 가족을 부부간이든 형제가 둘 다 구속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미 수사 기법상 폴리바겐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고영태 씨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충분히 우리가 능히 짐작이 가는 거예요. 프리바겐 그걸로 내가 볼 때는 그럼요. 뭔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따님이 만약에 저 최순실 씨라고 하고 차 의원님이 딸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딸이라고 치고 그리고 나는 애 그렇게 안 키워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사회적 공익과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나게 내 새끼만 아니 그럼 나 딸 있으니까 내 딸 만약에 그렇다 치고 가정법 하는데도 그렇게 기분 나빠요. 가정법 하는데도. 그러지 말고. 아니 가정법 하는데도 그래. 나 나는 이 만약에 얘기하나- 내가 우리 딸 저기 해가지고 저렇게 똑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독일이래 검찰하고 네 딜하겠어 플리바겐 하겠어 그죠? 근데 잠깐만. 제발 쟤는 건들지 마라. 예. 그냥 내가 다 할게 니들 원하는 여러분 거. 얘기가 다 그럴 옳은 것 같지? 얘기인데 맞죠? 있으니까, 그럼. 맞죠? 예. 진 의원님 아니, 맞지? 현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건 당연하고. 당연한 거지. 민 교수님 맞죠? 수사 기법으로 이미 자니까 얘기했잖아요. 맞죠. 여기도 맞고. 내가 근데 네. 여러분 얘기 다 옳은 얘기인데 나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정유라가 만약에 그 누구요 유병헌이 딸처럼 자기 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너무 기대를 좀 가지면은 안 된다. 이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을 압박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요즘에 그 언론들 보면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바로 TV조선 이 장소에 오기까지도 내가 인터넷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특검에서 수사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땐 정유라 없어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해서 특검이 그것을 입건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입건한다. 저는 별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도.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예, 정유라를 어떻게 좀 옥죄면 최순실이 더 부를 거다. 뭐 있을 건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유라가 아까 우리 그 모두의 윤영삼 교수 얘기했듯이 정유라가 사실은 이 국정농단의 출발이고 그렇죠? 정유라 이 승마 사건이 국정농단의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촛불에 사실은 점화 역할을 했잖아요. 열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검이 사실은 이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론. 얘기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길어. 아니 잠깐만 내부터 하면 네. 아니 자기네들 네 명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성과도 한 사람 지금까지 성과도 이런 더 나오고 측면이 있을지 있다. 모르지만은 최순실을 엮지 않으면은요. 최순실을 엮으면은 김기춘, 우병우 이분들을 형사처벌하는데 굉장히 지름길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 말할 때 처음에 말한 것 중 하나가 정유라입니다. 다 좋은데 천지 세상 풍파를 갖다가 많이 못 겪은 정유라만은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의 말 하나 동의하는 거는 정유라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질질 끌 수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왜? 정유라가 저는 들어오면요. 우리는 최순실만 생각하지만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유라는 다른 김기춘, 우병우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요. 법률 미꾸라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따로 불러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입에서 그냥 본 거 다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뭔가가 나옵니다. 수사 단서가. 제가 볼 때는 이미 검찰이 특검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기 인터폴에 그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적색수배령이라는 건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컨대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뭔가 입장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고요. 정유라가 들어오면 저는 벌벌 떠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빨리 소환하는 게 문제네요. 그런데 빨리 소환. 그래서 정유라가 의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안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적으로만 하면 지금 변호인 통해 가지고 뭐 소송 걸고 하면요. 정유라 현재에서 3월 말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되게 중요한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정유라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죠.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유라가 많은 걸 갖고 있고 정유라가 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법무부나 특검팀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덴마크에 가서 신병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뭐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놔두면은 신변 확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정유라의 굉장히 큰 그 역할과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게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은 그 이경재 변호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유라가 본인도 여러 번 권유를 해서 빨리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랬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서 또 그 덴마크 현지에서 송환해 오는 문제도 그래요. 지금 그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그 적색 수배가 이제 곧 결정이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은 네. 지난번 유병헌 딸 유선나 씨하고는 지금도 2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경우하고 달라 가지고
불법 체류자입니다. 비자도 작년 9월에 만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통해서 특히 경찰을 통해서 송환된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다른 변수를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정유라가 노하면 저는 제가 아는 법칙으로는 3월 말까지는 끌 수가 있다. 또 하나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을 못 믿겠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유라 부르겠다고 했는데 안 불렀죠.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최근에는 자기는 지금 정유라를 연락할 방법이 없다. 정유라가 전화를 걸어와야만 할 수 있다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유라가 입국하면 하여튼 여러 떨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오늘 대통령도 신년 메시지 뭐 기자간담회인데 이런 말들을 다 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체포의 의미는 뭘까요? 네, 차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평으로 한마디로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만평. 저는 이제 여러분 얘기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정유라를 통해서 최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게 저는 핵심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정유라를 압박해서 최순실의 입을 여는 것보다 정유라의 입을 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에서 지금 제가 예측한 데는 아마 은닉 재산을 정유라가 열세 한 개, 최순실이 열세 한 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네티즌 수사대든 누구에게 현상금을 걸면 엄청난 방법으로 이 은닉 재산 찾는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정말 1,000만 명, 몇천만 명의 집단 지식이 동원돼서 나올 수 있고 꼭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 네티즌 수사대 좋아요. 그 이완영 의원도 뭐 덴마크에 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뭐 안 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예. 아직 확인 안 됐죠? 아니, 확인됐어요. 전화 통화했었어요? 예. 아니 제가 통화도 안 했잖아요. 언론은 아닌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유럽 시차를 가는 것은 그 비행기를 탑승을 하질 않았고 다만 이제 국내에 잠적을 해 있는데 배로 가지를 않아요. 유럽까지 배로 가려면 농담한 건데. 그 뭐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좌관들도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믿기 어렵지만 국내 모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 국회의원 여기에 다 하신 분들인데 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이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진성호 의원. 아니 본인들은 이완영 의원 지시대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비서관 보좌관이 저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의원이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완영 의원이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대상이 되느냐. 자, 새해를 걸쳐가지고 덴마크 출장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완영 의원이 혹시라도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출장 아예 안 갔더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이완영 의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 국조특위위원이고 국조특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와중에 해외 출장을 갔다 일주일간 간다는 걸 갖다가 발표까지 했다. 아니까 이것도 저는 정말 그러니까 아는데요. 보좌관 비서관이 그 모른다고 하는 게 말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얘기해요. 말 된다고 봅니다. 왜? 저는 자꾸만 우리가 약한 보좌관 비서관을 우리가 나무랄 게 아니라 의원을 나무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 모른다고 한 맞잖아요. 아니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보좌관 비서관이 몰라요? 의원 중에서요. 아주 엉큼한 의원들은 보좌관 비서관한테 나를 찾지 마라고 사라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꿎은 보좌관 비서관을 너무 욕하지 말고 의원을 비판해야지. 보좌관 출신 아닌가? 아니 뭐 이순신 장군이에요? 보좌관 나의 행적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그런 거예요. 그 선배님의 이야기가 일리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사실은 의원의 일정을 보좌관들이 더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더 잘 알죠. 네, 더 잘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 일정들을 전부 다 또 아는 건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이번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 질문인데 질문이. 그거를 몰랐다면 그거는 그 보좌관으로서의 직무로서 잘 못한 거죠. 그런데 의원이 나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라라고 하는데 보좌관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되게 망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의 지시에 따른 건 내가 인정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진실은 알고 있잖아요. 진실은 알고 있었는데 알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본질의 문제는 그러니까 의원이 좋아요. 여기 보좌관 출신이 여기 있어 민영삼. 저는 국회의원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의무실인지 의무동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알고도 얘기 안 하는 아니 알고도 얘기 안 해야 또 보좌관인 거고. 아니 나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그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이 그날 뭐 했는지 모른다. 이 얘기한 게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자기네 이완영 의원이 대통령 될 거 생각해서 이렇게 딱 미리 연습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그래도 적어도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는 본인들은 안다. 그게 사실은 맞죠. 상식 아닙니까?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지만. 근데 그게 이런 걸 왜 거짓말하고 아니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 문제가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좀 다- 나 이런 인터뷰 나오면 아주 아니, 아니.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사실은 의원들이 보좌진의 세계에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보좌진끼리는 본인이 업무상으로든 본인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행 비서를 통해서라도 늘 확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당연하죠. 뭐 솔직히 얘기해봐. 예,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저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절하고 다음 있죠. 주제 넘어가자.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뭐냐면 유럽 해외 출장 가는 이유가 AI 방역제도 관련 해외 시찰에. 저는 이걸 듣고 야 이게 제정신인가. 지금 얼마나 지금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당장 그 현장을 찾아가도 그 못할 상황에 AI도 중요한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AI를 제대로 다루는 거는 국내에서 다뤄야죠. 그렇죠. 국내에서 국내 현장을 가야죠. AI가 참고라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아니 명분이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 간사 자리를 유지한 채 이 이완영 의원을 빼 돌려야 국조특위를 갖다가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완영 의원을 간사직을 유지한 채로 빼돌리려고 한다라는 네. 그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인 거예요. 네. 근데 다만 한마디만 박종진한테 동의하는 건 딱 하나 있는 게 딴 때라면 저는 보좌관 비서관이 진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는데 자 연말 연시 1월 1일 날요 지역구 의원들은 1월 1일 날 정말 바쁘거든요. 특히 연말도 그렇고 막년에 근데 1월 1일 날 아마 이게 통한 것 같은 느낌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낯뜨거운 거짓말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비서관 보좌관의 수준은 의원 수준입니다. 그 정도. 잠깐 그 우리 민영삼 교수 그 새누리당에서 국조특위 연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완영 간사를 그 직을 유지한 채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거 팩트예요? 아니면 추정이에요? 아니면 의혹 부풀리기요? 추정이라고 그런 분석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할 땐 조심해서 하세요. 이건 분석이라고 그래 진짜. 새누리당 털어도 아직도 털릴 게 남았나 봅니다. 네, 탈탈 털린 다음 인물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신년 그 기자 간담회죠? 네. 보조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엮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며 특검 압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간담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지금 탄핵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나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 그 당시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그때 기자들은 50여 명이 왔고 네. 또 옆에는 이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 같이 갔다고 하기 때문에 네. 모양상은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청와대 안에서 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정치적 이야기나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제를 삼지 않았고 그냥 세상사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소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까지 검찰이나 특검에 가서 진술한 적이 없는데 기자들 앞에서 한 거고 또 하나는 기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내가 며칠 날 내일 뭐 하니까 와라고 한 게 아니라 1시에 기자들 이야기입니다. 1시에 연락하고 1시 반쯤 시작했고 올 때 노트북이나 촬영 이런 도구는 가져오지 마라. 기자들한테는 노트북과 촬영 도구는 총인데 그냥 무장해자고 하라는 것이고 형식도 보니까 다 서 있습니다. 그게 기자 간담회 신년 인사라고 하지만 기자들한테 어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는 너무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이라고 하기에 아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기에는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말들을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법적으로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페어플레이 같지는 않다. 그래도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막 동사, 목적어, 주어 이게 좀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비문이에요. 비문이 많아요. 뭐 예, 그런 게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사실 당황했죠. 네.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한강욱 비서실장이랑 식사하다가 갑자기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촬영하지 말아라, 녹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펜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한 내용만 나간다. 그게 기자회견인가요? 아니면 어떤 언론을 통제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했고, 그리고 또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헌재에서 하시면 될 이야기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이용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를 않는 저럴 거죠. 때는 청와대 기자단이 어떻게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희 안 합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당황했을 거라고 해버려요. 생각해요. 식사 중에 갑자기 대통령이 와서 좀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 동안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핸드폰도 갖고 가면 안 내가 된다. 오늘 또 반대 의견 또 이상하게 오는데 나는 이거 나오는 반대. 신명이시니까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이럴 때는 청와대 기자단이 모여서 이거는 운영합니다. 거부할 수 그럼.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법적으로만 재단하지 말고 이게 국민 여론과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여론에 너무 자신의 어떤 그동안 행적이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은 너무 억측도 또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으로 업무 중지 상태인데 굳이 기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아니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헌재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시청률 떨어질까 봐 그래 내 얘기하면?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뭘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 그 헌재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해서 국민들이 속을 답답한 걸 좀 풀어줘야죠. 우리 얼마 전에도 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왜 국민한테 얘기 한마디 없냐 이렇게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특히 저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이것도 욕먹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헌재 탄핵감인가 그거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워딩을 그대로 보고 얘기합시다. 그럼 그날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저거는 내가 볼 때 거짓말일 확률이 좀 있어요.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체크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저 멘트에는 문제가 있죠. 아니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반론을 기간이 몇 하면 시간씩 첫째 저 말 내용 자체도 공감하기 힘들거니와 두 번째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런 좋은 목적으로 했다면요 라이브를 했어야죠. 두 번째 제가 어제 생방송을 하면서 4시 넘어가지고 한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저 영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청와대 사진 찍는 분이 찍은 사진이고 청와대에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검열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풀 텍스트를 다 보낸 게 아니라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가지고 그때 4시가 넘어서야 그러니까 1시 반에 시작한 그 영상 필름을 4시가 한참 지나서 했다는 거는요. 저거는 제가 볼 때 기자들이 말할 때는 검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보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밥 먹다가 불러가지고 그 영상조차도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마치 들러리처럼 어제 저는 그 옆에 서 있던 기자들이 아마 주변에서 항의 좀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용은 좀 이따 또 비판하겠지만 그 형식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 정말 그런 성의가 있다면 왜 뭔가 잘못됐어요. 왜 라이브를 못하고 풀기자단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도 미리 연락을 풀기자단하고 한 풀기자는 들어가서 전날이 1월 1일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 저기요. 차 의원님 전날이 1월 1일입니다. 기자 중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1시에 불러가지고 1시 반에 와라? 이거는요. 미디어를 조금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진성호 의원은 지금 내가 영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 얘기하고 있어. 영어 문제. 내용을 얘기하는 그렇지. 내용.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제 사회적으로 돌아와서 내용 얘기하세요. 저는 뭐 형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내용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월호 당일에 하필이면 일정이 없었대요. 저는 대통령이 일정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일정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저에 있었답니다. 관저라는 건 쉽게 해서 대통령의 집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새벽 6시, 7시면 일어나서
여성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때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하고 옷도 더 이제 그 예쁘게 입고 그리고 또 1시간에 걸쳐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갑니다. CEO들은 더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출근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집에서 일정이 없다고 그래서 전화로 결제받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자체로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화로 결제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전 기가 막힙니다. 왜냐? 지금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모든 수석과 대통령의 결정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을 전화로 예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직접 보면서 질문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의 유무가 나오는데 관저에서 전화로 결제를 했다. 이거 다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가 막혔던 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있다가 나중에 때 되면은 화장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전화로 이러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직무위기이고 그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 상황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 김장민 의원. 그렇습니다. 자, 1분씩 드릴게요. 1분씩. 아니지 나 혼자 소수 의견이니까 날 좀 많이 줘야지. 왜 소수예요? 저기 이 양반들은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자기가 완벽하게 대통령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서 거기서 대통령을 지금 다 재단하는데 자기가 해보라고 그래봐라. 지는 얼마나 할 건가. 아니, 제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보통 상황에서 얘기하자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이죠, 여기는. 아니, 조금 이따 얘기할게. 먼저 얘기해. 네, 먼저 하세요. 좀 그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각자의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서로 좀 이해도 해주시고 줍시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분이 하면 예. 다른 각도에서 제시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저는 이거 정치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이 되니까 원래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형식보다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출입 기자단을 가볍게 만나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대국민 담화를 한 겁니다. 이게 4차 대국민 담화입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 1, 2, 3차가 본인의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본인의 그 법적인 결백함을 항상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번도 그럴 겁니다. 사실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맹자의 그 왕제편에 보면은 군주 서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배인데 국민이 이 배를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촛불 집회도 그렇고 우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을 자꾸 더 가면은 제가 볼 때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탄핵이나 특검 수사는 그 차원의 진행에 맡겨놓고서라도 국민과 대화하는 진정한 모습을 한번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잠깐만. 제가 군주 보면은 민수 군은 배 네. 군은 배고 배를 백성은 띄우기도 하고 물이다. 엎을 수 사소한 있다. 문제니까 원전에 서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전. 이 세 주체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을 늘 차단했던 문고리 사설 대통령 최순실 모신이라고 정신이 없었던 이 문고리 그다음에 나머지 참모들 이 세 주체가 저는 그날 다 문제였다고 봐요. 김장수 대통령분 나중에 김장수 안보실장은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왜 그걸 문고리한테 보고합니까?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죠. 김장수 안보실장은 결국에는 문고리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근데 문고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요 부속실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박주선 비서관이 인사수석, 민정수석 다 겸한 사람이죠. 인사 문제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나오면서 누구 박구목 정무 비서가 누가 물어보면 그걸 왜 물어보려고 그러냐. 어느 대통령이나요 다 직접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석들이요. 그렇게 했죠. 이번 대통령만 문고리를 그다음에 통해서 이제 대통령 부분에 오면은 진짜로 우리 이 그 87년 체제 이후에 6-7명 대통령 중에 이렇게 재택근무하신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출근을 안 게 아니라 출근을 다 안 알고 하죠.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 오늘 일이. 기자 간담회 얘기만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 마찬가지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얘기만. 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하나 지적하면 자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자기들의 있던 참모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고초를 겪고 있다. 국민 눈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네.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누구 뭐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하시죠. 어디 가서 뭐 리프팅 실거 좋으니까 좀 해외 진출시켜라. 이런 짓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는 고초를 겪고 있다. 두 번째, 김영재 의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뭐 도와주고 싶었다든지 또 하나는 뭐 자 차은택이가 자기 외삼촌을 교문수석, 자기 스승을 갖다 장관시킨 걸 갖다가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추천해 주세요. 누구나 추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네.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는 뭐 세월호 부분은 저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도덕적으로 좀 비판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긴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 할 것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처럼 네. 난 대단히 미흡하지만 법적으로는 참 열심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태도 고초를 겪고 있다든지 이런 말은 이거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요. 풀 영상 카메라 기자는 들어가야 되고 풀 텍스 적는 기자가 대표 한 명은 이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핸드폰이나 이런 건 안 가지고 가더라도 이거는 나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청와대 출입 네, 기자단이 제 생각에도 일단은 그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형식이라는 게 참 아직도 과거의 그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못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좀 털어놓고 다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 비문 뭐 이런 거 신경 써요. 여러분들이 비문 얘기하지만 우리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맞춤법도 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 없다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대통령이 좀 기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형식은. 그리고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난 모르겠어. 다른 건 다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세월호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세월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걸 몇 번 내가 읽어봤어 어제.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 여러분 말대로 재택근무 그 문제는 문제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택근무가 과연 정말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까? 이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네, 생각해요. 저도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받았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배가 엎었을 때 빠른 어떤 명령을 내렸어야지. 그렇죠. 반박. 그러니까 그거는 따져봐야 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대통령- 계속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체크를 했다. 대통령께서 그러고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일 다 했다. 이 지금 세월호 애들 다 죽어놓고 아니 왜냐면 내가 제 말이 되냐고. 그거는 내가 옛날부터 말이 안 문제 돼. 제기하는데 청와대에서 중대본까지 1km인데 그 1km를 가는데 가는데 2시간 2시간 15분 걸렸어요. 예. 내가 기억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 어제 근데 대통령 얘기 나는 이 중에 멘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다 했다고 하는데 법적 조력을 받고 지금 이건 하신 아니죠. 말씀이에요. 맞아요. 배가 법적으로 지금 엎어졌을 때 저거 빨리 가파를 뜯어내더라도 애 한 명이라도 구해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앵커는 대통령이면. 흥분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안 했다만 얘기했지 뭘 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오전 얘기했잖아, 10시부터 이번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시간대별로 해야지. 그러면 오전 아니, 보고 이런 받았 비유를 하면 안 보고 되지만 받았는데 텔레비 자 보면서 거꾸로 보고 받았는데 자, 뭐 차 했어요? 의원님 이런 비유를 하면 내가 또 이거 비난을 받을 것 해보세요. 같은데 해보세요. 예. 아니 만약에 그 세월호 안에 만약에 정유라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했겠어? 그러면 좀 납득이 제가 안 좀 최순실 말씀을 전화기-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가 만약에 지금 최순실 전화기- 고2인데 이거 고2라고 지금 많이 위험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입니까? 우리 대통령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아무리 탄핵되는 잠깐만 대통령이라 7시간 하지만 내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자기 손녀가 내 딸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얘기 지금 우리 네. 박종진 앵커가 말씀하신 거는 가정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법이에요, 혈연 관계라는 가정법. 뜻이 아니라 최순실이가 전화했겠지 최순실이가 그러면. 자기 딸이 있었을 때라면은 그동안 국정농단에 했던 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형식을 했을 거듯이 그런 식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박 했어야 대통령은 된다 딸은 이 말씀을 없지만, 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딸은 없지만 왜냐면 최순실 씨하고 엄청나게 가깝고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전화도 받는 사이.
만약에 정유라가 했다면 그리고 박 대통령도 정유라를 사랑하잖아요. 어찌됐든 최순실 씨의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장시호도 가깝고 정유라도 가깝고. 만약에 내가 아는 조카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했겠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유라라서 내 딸이라서 아니, 그리고 내 아들이라서가 촉발해서, 아니라 예. 대통령은 국민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가족도 뒤로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7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왜 7시간 동안에 이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냐가 핵심입니다. 아니 군인 다 동원하고 특공대 동원하고 해군참모총장이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 국민을 이 구출하라고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다 우리 아이들 죽어가는데 다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 시간에 내가 전화로 받았다. 그때 나는 뭐 관저에 최선을 있었다. 다했다. 체크 최선을 다했다. 다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물러나야 될 대통령이 아니에요. 잠깐만. 세월호 문제 핵심은 김정민 의원은 지금 팩트를 틀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팩트가 왜 틀립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2시 반까지는 전원 구조됐다고 알고 있었대요. 전원 그게 무슨 구조됐다고 순간에 알고 있는 잠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잘못됐죠. 잘못된 문제이고. 그때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상민 의원은 지금 뭐라고 그래? 다 지금 전원 다 빠졌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겠습니까? 말은 멋있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야. 나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거는 잘못된 안보실장하고 그 그죠? 해경하고 아니, 통화한 이럴 게 때 있으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아니야, 차 의원님이 지금 틀린 얘기예요. 당신처럼 나도 옳은 얘기만 할 수 있어. 그러나 옳은 척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팩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거해서 얘기해야지. 팩트가 근거한 게요. 11시에 잘못 보도된 거 그랬잖아요. 안보실장이 알고 제가 있어요. 좀 반박을 조금 네. 해도 괜찮을까요? 오버는 12시쯤에 다 오버는 확인됐어요. 밝혀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2시 반까지 오버를 알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반박 좀 그거는 하겠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이게 보고 중요한 받아. 문제라서 네. 제가 반박을 좀 드려야겠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다 양보하고. 그러면 그때 몰랐다고 쳐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구명정을 입었는데 왜 못 나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건 그 다음 상황 인식의 얘기고. 파악입니까? 그리고 그때라도 늦지가 않았어요. 그때라도 총동원해서 우리 군인 다 가고 이 비상사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거 맞아요. 정리하면 한마디만 하면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신년 인사를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을 풀지를 못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차명진 전 의원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상당히 이게 저는 폭발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이런 식의 간담회나 이런 식의 자리를 계속 만드실 거다. 왜? 본인이 직접 특검에 가거나 헌재에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민심을 동원한 여론전을 저는 계속하리라고 근데 봅니다. 저는 그렇죠. 저는 그런 예상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국정농단 세력이 정말 참여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한 국민의 마음은 절대 그럼요. 돌리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네, 참여해야 국민들에게 돼요. 국가는 사라진 거예요. 네, 이렇게 부인하는 네. 모습 계속 보이는 거 절대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자, 국민일보 보도 오늘 봤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왜 승마 지원 빨리 안 하냐? 왜 자꾸 지원하냐? 물론 국민일보가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삼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신년 그 기자들하고 메시지 있죠. 그 취재 한번 준비한 거 준비해 주세요. 네, 뭐라고 한 얘기냐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도 없었다. 자,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연금 다 낸 거 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실 해가면서 삼성 저거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저거 엄청난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뭡니까? 배임이죠. 정확히 기업으로 치면. 그거 관련해서 제 이 만평 하나 이거 합시다. 아니 요거 얘기 한마디 하고 만평이요. 예. 아니 지난 7월 25일 상황입니다. 7월 25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아니, 예. 이게 상황 설명이 중요해요. 그 전 바로 직전에 그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그걸로 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줘 가지고 제일모직하고 그렇죠. 삼성 먼저 된 있었죠. 거란 네, 말이에요. 다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서로 연결고리가 같이 가면서 이어집니다.
그 7월 25일 독대를 하자마자 나오자마자 그 삼성전자 사장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박상진 사장인데 승마협회장입니다. 부르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최순실 정유라에 대해서 조치가 이어집니다.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에서 봤을 때에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자백만 빼고 나면은 다른 정황적으로 이제는 연결고리들이 다 진술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좁혀진 상황이에요. 저는 정황 이상의 증거라고 보는 게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두 번째 주도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으로부터의 지배 구조를 확보하고 승계를 받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 이재용의 입장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영표 우리 전 장관이 지금 구속돼서 지금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강압했다. 라고 시인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기금 본부장이 다 그러면은 장관이 이렇게 불러서 다 하겠습니까?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이거는 부회장이 길이 이루어진 거죠. 그건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뭐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어도 아니 당사자인 엄청난 그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화를 내. 그러니까 스포츠 재단이요? 재단에 204억 원이나 출연한 거고 다 나온 또 그 최씨 회사 200억 이상 이게 그 여지가 지금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게 이미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입증이 됐는데 검찰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공갈죄냐 뇌물죄냐인데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자, 이미 합병은 이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25일에 만나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우리 다 해줬는데 니들은 뭐하고 있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부랴부랴 지시한 거로 보이고 바로 박 사장이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200억짜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말씀을 듣고 공갈죄죠 이거는. 협박을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알고 있느냐.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황 설명을 하지 마세요. 여기 시청자들은요 아침부터 이거 다 봐서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법적 책임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 정치인들이 자기 의도가 될 노인 폄하 발언을 했는데 국민들이 노인 폄하 발언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한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한 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줬어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앵커가 거기에 질문한 건 대해서 뭐냐면 대통령은 그게 뭔 죄냐고 이런 거예요. 앵커가 질문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재용 씨를 불러다가 이렇게 쪼았겠냐 이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보면은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자 보세요. 이재용 씨한테 또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들 CJ의 누구죠? 이재현. 이미경 씨를 왜 못 잘라내느냐 그랬더니 그 뭐라 하냐면은 조한동 경제수석. 예, 그렇죠. 조한동 수석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당신들 또 이재용 씨한테 뭐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중앙일보에 홍석현 회장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이재용 씨가 이미 저희 손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재용 씨한테 얘기한 거 보면 이 사안도 그것도 팩트예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CJ도 팩트예요? 이건 나온 팩트예요? 겁니다. CJ는 완전히 분리된 사람. 그거는 녹음 녹취한 거니까 이재용 팩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한테 그 이야기했다는 거는 좀 의외네요. 아니 중앙일보 얘기도 다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CJ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CJ. 그래서 아니 있지만 있죠. 그래도 관계가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한 양이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볼 땐 이 시제기 얘기도 얘기를 이재용 회장한테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이상하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굉장히 네. 문제 큰 그러니까 건데 이 이거는. 부분도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때 이 물어보는 부분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다. 아니 답이 되죠. 이재용 부회장한테 CJ 얘기를 그건 했다고요? 좀 논란이 될 만한데. 그 그건 언론에 논란이 나왔어요, 되는데 그건 예. 논란이 되는데 자 이거는 빨리 그림 그리고 오셨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아전 인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볼 때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예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내가 길 가다가 이쁜 노끈이 있어서 그걸로 꽃을 이렇게 엮었는데 난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노끈이 뭐냐면 소가 그렇게 고삐가 묶인 이 손은 누구예요? 손은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좀 추상적이다. 소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삼성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삼성을 포함해서 다죠. 그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KD 코퍼레이션을 도운 거라든가. 그 KD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김영재 의원 도운 거. 박근혜 대통령은 다 중소기업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 빅샷으로 잡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꽃으로 이렇게 그렸을 이쁘게 뿐이다. 엮었을 뿐이다. 예. 나는 국정농단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어요?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빨리 그다음 거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신과 관련한 탈탈 털린 마지막 인물 누군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 아까 더 해고 갔어야 돼. 창피해서 나간다면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탈당 선언을 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만류했다는데 왜 갑자기 탈당한 건지 요거 마지막 한번 뜯어볼까요? 예. 아, 이미 뜯었어야 되는데. 예. 창피해 다 얘기하고 뜯네. 창피해서 나간다. 전격 탈당했다. 자, 이정현 대표가 탈당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저는 뭐 도대체 뭐가 창피하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정치적 책임진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부분적이고 또 친박 그 핵심에서는 비껴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 명 전후에 정계 은퇴 또는 탈당이 있었을 때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었다고 보는 게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 이즈 에브리띵입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할 때 이정현 대표가 나갔으면요 박수 받았을 텐데 다 이제 끝난 뒤에 지금 상대적으로 친박주의는 그래도 용기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상황 끝난 뒤에 지금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 자기 지역구에서는 인기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정현 전 대표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름대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도 별로 칭찬 못 듣는 겁니다.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거 나 떠날 수 없다. 나 여기서 죽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상대적으로 얘기하죠. 이정현 상대적으로 한 거고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마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만 책임지고 나머지 살려달라는데 다 나가라고 하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이거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학생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 정도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는 지금 탈당했고요. 그러면 자,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남았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1월 8일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떠나시겠죠. 그렇죠. 한 명 나간 거 가지고 역시 내 말 잘 들어 만족합니다. 계속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 비례대표의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 바람은 이제 비례대표들을 전부 다 출당 조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새누리당이 뭐 뭉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청원, 뭐 최경환, 뭐 책임져야 될 사람을 넘어서서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고 정치적인 도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면 20명 비례대표 출당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두 사람들 역시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칼을 잡으신 거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시고 나서 본인이 또 사퇴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나가지 않겠다 은퇴하시면 이제 그동안에 사로졌던 민주화운동하고 사신 삶과 이 진정성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증명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중도 성향 충청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요. 어떻게 보면 무더기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어느 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더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30석 가까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판이 또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개혁 그 신당 보수 신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새누리당으로 갈 확률도 반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현 의원은 당연히 뭐 비박글로 간다고 보는 거죠. 개혁 보수 신당이 가장 그 보수 색채라든지 정통성은 있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고 있죠. 서로 간에 다 하고 있죠. 물밑 접촉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하고 있습니다. 다 반총장하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여론 자체는 반기문 총장이 독자 신당을 만들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은 제가 볼 때는 그 개혁 보수 신당이나 국민의당
대통령을 아우르는 그림을 그려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반 간다고 총장이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한테 개혁신당하고 합쳐라. 그리고 개혁신당 국민의당하고 합쳐라. 그럼 내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배팅을 할 수도 있네요. 아이, 그죠? 그거 맞아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요. 일단은 정치의 대선 앞에서 대선 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때문에 반기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30명이 뭉쳐 있으면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께서 반기문 대통령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정진석 우리 의원님이 또 반기문 충청권 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혁 이제 그 신당으로 보수 신당으로 가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심을 이루고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 또 국민의당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룹이 사실은 대권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 문재인을 연대로 해서 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헌을 던지면서 권력 이제 그 분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새누리당도 자기네들이 30석이 되든 50석이 되든 어찌 됐든 대권 후보를 내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작업을 반 총장 하게 될 어디로 갈 거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어느 곳에 가지 않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진석 원내대표님 네. 그래서 이번에 충청 탈당하는 그런 그룹과 중심이 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데들 뭉쳐가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뭐 유추해 봅니다. 예, 일부 동의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게 저는 반기문 총장은 당분간 충청권 의원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대통령이었다는 분이 갑자기 충청지사처럼 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분은 당분간은 정치권 인사와는 손을 좀 끊고 무소속이다 생각하고 뭐 트럼프나 샌더스 같은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칼날을 갖다 콘텐츠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따라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안정적인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머지 정당들은 지금 쉽게 하면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문은 내 칼날을 보인 뒤에 그 다음에 손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어디 들어가 버리거나 당을 만든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신당 만들어 그게 어떤 당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모습도 우습기 때문에 당분간은 본인 그 행보를 하되 다만 제가 듣는 정보로는 네. 이미 반기문 총장 주변에는 뭐 별로 국회의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탄탄한 콘텐츠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초까지 그냥 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현 의원 말로는 국민의당하고 개혁보수신당하고 뭔가 이게 뭔가 물밑다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하시고. 진흥 알아서 하시고.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독자 세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반기문 총장이 더더구나 특히 어떤 보수 신당이나 어떤 보수 쪽에 진짜 가버리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독자 신당으로 가면서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네. 측면이 있는데 5분 남았습니다. 예. 결국 그 대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문 대 비문. 그 비문의 중심에 반이 서느냐 못 서느냐 이렇게 될 거고 그 제가 볼 때 그래서 반이 뭐 새누리당에 갈 거냐 개혁보수신당에 갈 거냐 이거는 쟁점이 안 돼요. 실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차이는 많이 착각하는데 뭐 정강 정책 차이 없어요. 패권주의, 친박 패권주의 문제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하게 탄핵되는 그 순간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일정하게 또 임명진 목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더더욱이 저는 차이가 없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도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이 모두를 합쳐야만 문재인 대표랑 겨룰 수 있어요. 현재 문재인 네. 플러스 알파가 이 모두를 합쳐야만 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다음 대선 후보가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결정될 겁니다. 요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게 조기 대선이라는 방패막입니까? 이게 요거는 뭐냐면 이게 띵트라는 데 쓰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쫙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딱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번에 조기 대선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들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재수생, 한 분은 외부자.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여기를 잘 이제 그렸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지금 이 검증을 안 벽이 해도 굉장히 되거든. 높은 거죠. 이거 누가 설치해줬는지 아세요? 근데 이거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설치해줬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저는 대표는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린 게 해야 저는 돼. 미디어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이미 반기문 문재인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다 보는 게 자 오늘 아침 신문에 여론조사
발표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가면요. 선거가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미 나머지 주자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일지는 모르지만 미디어 영역에서는 반기문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반기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보수 쪽이나 중도 쪽은 반기문, 또 진보 쪽이나 중도 쪽은 문재인. 그런데 중도 영역을 누가 더 많이 끌어오냐고요. 1대1로 붙으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싫어서 반기문 찍을 수밖에 없고 반기문이 싫은 사람은 문재인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저는 저 그림대로 이미 미디어들이 신문방송이 저 나머지 주자들을 몰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제가 보는 이렇게 대선은 뭐 조금 다른데요. 네. 문재인이냐 반기문이냐가 아니라 박근혜냐 박근혜가 아니냐의 걸로 아마 이번 대선이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어떤 이제 여론이나 국민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냐, 또 박근혜 쪽에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누가 더 선명하고 명확한 비전과 정책적인 차별화를 할 것이냐가 이번 대선에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사실은 야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네. 네. 지지율 한번 오늘 각 언론사에서 나온 지지율 혹시 그림 있으십니까? 네, 지지율 보면 문재인 후보 22, 반기문 그렇죠. 18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오늘 뭐 아침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서 요거 참고하시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민의원 정리 문재인 대세론이 워낙 있고 더더구나 젊은 층과 세대 간의 대결과 친노에 그리고 이제 패권세로 가기 때문에 반기문이의 다른 사람들은 패권 대 비패권이냐 그리고 네. 지역연합으로 가야 돼요. 네. 지역연합으로. 자, 요거 그림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30초. 네. 이제 새해 들어서 모두가 이제 닭띠해에 좋은 측면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불안해. 닭의 머리로 이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어려운데 그죠? 개헌되느냐 마느냐, 조기 대선 되느냐 마느냐, 사당 체제, 미중 갈등, 탄핵 이 모든 현안이 새해 3개월 내에 다 처리돼야 되거든요. 참 걱정됩니다. 솔직히. 네. 머리를 좀 키워야겠다. 야, 근데 뭐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은 과거 우리 대선 때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보면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20년 전에는 박찬정 후보가 1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는